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바늘이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자 이연서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한서준이라는 위험한 남자와 맺었던 3년간의 계약 결혼이 법적으로 그리고 명목상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날이었으며 그녀는 이 순간만을 위해 지난 1000일에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굽소리가 넓은 집무실의 고요를 깨트리며 울려 퍼졌지만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 검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잔혹한 포식자의 본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한그룹의 총재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연서 또한 그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장기말 중 하나에 불과했다. 연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리지 않기 위해 애써 어깨를 펴고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만년필을 움직이며 서류의 서명을 이어갔고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연서의 심장을 긁어내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으로 다가왔다. 연서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두툼한 봉투가 흑단 나무 책상 위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내자 그제야 만년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그 찰나의 침묵을 틈타 준비해왔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며 최대한 사무적이고 건조한 어투를 유지했다.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났으므로 약속대로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살고 싶지 않았으며 빚으로 얽힌 가족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서를 응시했고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조소이자 상대를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였다. 그는 연서의 말이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무시하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집무실을 가득 채웠고 연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연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그에게 따져 물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촉망받던 변호사였기에 계약의 효력과 법적 구속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서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분노를 감상하듯 지켜보았고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당황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연서가 나열하는 법률 조항들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으며 이 방 안에서의 법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서에게 다가왔고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한 압박감이 그녀를 다잡매기 시작했다. 그는 연서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강렬한 시선 속에는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계약도 종료될 수 없음을 잔인하게 통보했다. 연서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고 그녀는 꼼짝없이 그의 시선 안에 갇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연서는 지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상환했음을 강조했고 더 이상 그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서준이 원하는 것은 돈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서준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녀가 모르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목숨과 직결된 외부의 위협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녀가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연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 조직이 연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이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은 감금이 아니라 보호라고 주장했지만 연서의 눈에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자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이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영원히 태참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그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밀쳐내며 뒤로 물러섰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의 거짓말에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준은 물러서는 연서를 굳이 쫓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 서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연서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묘한 정복감을 느끼는 듯했고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움켜쥐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 내용은 연서의 모든 출국 금지 조치와 카드 정지, 그리고 거주지 이동 제한을 즉각 실행하라는 것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복명복창 소리는 연서에게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들려왔다. 연서는 분노로 몸을 떨며 그에게 다가가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었지만 집무실 문이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지당하고 말았다. 경호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연서를 포위했고 서준은 그들에게 부인을 안전하게 저택으로 모시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서는 이것이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며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서준은 법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이며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서를 꾸미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비웃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그룹의 총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연서는 끝까지 서준을 노려보았고 서준 또한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에서 서준은 창가로 다가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연서를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자신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연기 속에서 흔들리는 그의 눈빛은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연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자문했다. 집무실을 벗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에서 연서는 경호원들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스스로 걷겠다고 말했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는 비록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짧은 순간 그녀는 반사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결의를 다졌다. 서준이 권력과 힘으로 자신을 누르려 한다면 그녀는 법과 지성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압박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맹세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연서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준이 언급한 외부의 위협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인지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버지의 과거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보기로 결심했고, 서준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에 억지로 태워진 연서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3년 전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던 날을 회상했다. 그때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고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숨겨둔 예비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손바닥 안에 감추었고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것은 서준의 통제망 밖에 있는 유일한 조력자이자 대학 선배인 정보 브로커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차가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할 때 연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떨쳐냈다. 저택 곳곳에 배치된 수많은 경호원과 감시 카메라들은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요새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차에서 내린 연서는 마중 나온 사용인들의 인사를 무시하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문 잠그는 소리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 대신 주먹을 꽉 쥐었고 서준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집무실에 남겨진 서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연서와 그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짊어진 업보와 연서가 감당해야 할 운명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는 인터폰을 다시 눌러 보안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연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되 그녀가 위험에 처할 경우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이중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연기를 내뿜으며 독백하듯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그녀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집착이자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이기도 했다. 밤은 깊어가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연서는 갇힌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보안망을 우회하여 외부 접속을 시도했고 서준은 최상층 집무실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의 연서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분노와 투지로 가득 차 있었고 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희열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이 지독한 게임은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집무실을 환하게 비추자 서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어졌고 그의 눈빛은 더욱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연서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즉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배후에 자신의 집안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만약 연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증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그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설령 서로를 파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연서는 노트북 화면에 뜬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며 서준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고, 전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 내부의 불법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단서였으며, 이것만 확보한다면 서준을 협박하여 이혼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카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고,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치명적인 적이 되어 서준의 심장을 겨눌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연서의 기분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참담하기만 했고, 침대 옆 협탁에는 화려한 드레스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오늘 밤 열리는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라는 서준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정중한 초대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연서는 붉은색 벨벳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바라보았고, 옷감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마치 그녀를 조여오는 쇠사슬 냄새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비위를 맞추며 탈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방으로 들어와 연서를 치장하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점점 생기를 잃은 인형처럼 변해갔다. 차가운 금속성의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목과 팔목을 감쌌고, 붉은 립스틱은 마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봉인처럼 입술 위에 칠해졌다. 전문가들은 영혼 없는 칭찬을 쏟아내며 그녀의 외모를 찬양했지만, 연서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상품의 가치를 논하는 경매인들의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고 다짐했고, 언젠가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으리라 맹세했다.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자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한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연서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곧이어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 손길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악력이 숨겨져 있었다. 서준은 오늘 행사에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대가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연서는 그의 팔짱을 끼며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고,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인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겠다고 비꼬듯 속삭였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연서에게는 그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였고, 서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곁눈질하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연서가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모순된 감정이 그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내리기 직전, 서준은 연서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경매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준과 연서가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커플이라며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을 보냈다. 연서는 카메라 앞에서 연습한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준의 옆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이 위선적인 무대에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서준은 능숙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소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서준과 묘하게 닮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비열한 인상을 풍기는 서준의 사촌형 박민우였다. 그는 대한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지만 항상 서준의 그늘에 가려져 2인자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인물이었고 호시탐탐 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민우는 과장된 몸짓으로 서준에게 인사를 건네며 연서에게 끈적한 시선을 보냈고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음흉함이 서려 있었다. 연서는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지만 서준의 팔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다. 민우는 와인잔을 흔들며 연서에게 다가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다며 칭찬을 가장한 희롱을 던졌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연서의 아버지가 겪었던 불행한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직도 그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지 않냐고 넌지시 물었다. 연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남긴 채 말을 아꼈다. 서준이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두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민우의 도발을 감지하고 즉시 연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일갈했다.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주변 공기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은 민우에게 자신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선을 넘으면 사촌이라는 혈연관계도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패배감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즐거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연서는 두 남자의 기싸움 사이에서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잠시 후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칵테일 바로 자리를 옮긴 연서에게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로펌의 선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그는 연서의 안부를 물으며 과거의 그녀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였는지 회상했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네주었다. 연서는 오랜만에 만난 정상적인 대화 상대에게 위안을 느끼며 잠시나마 경계심을 풀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멀리서 지켜보던 서준의 눈에 포착되었다. 서준은 연서가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미소를 다른 남자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다. 서준은 거칠게 다가와 연서의 손에 들린 명함을 낚아채 구겨버리고는 선배 변호사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그는 남자의 소속을 물으며 대한그룹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당황한 선배는 사과를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서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연서는 그의 무례한 행동에 항의하려 했지만 서준의 눈빛이 너무나 살벌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화가 난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잡아가는 것과 같았다. 차에 타자마자 서준은 운전기사에게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올리라고 지시했고 뒷좌석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 되었다. 연서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당신은 미쳤다며 왜 내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드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물건이 아니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를 좌석 구석으로 몰아붙였고 좁은 차 안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준은 연서의 양 어깨를 꽉 잡고 흔들며 그 남자가 너에게 접근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약점을 잡기 위한 수작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늑대라며 오직 자신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는 독선적인 논리를 펼쳤다. 연서는 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며 연서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서준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감싸 안아 보호했다. 운전기사가 도로 위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 했다고 다급히 보고했고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서의 상태를 살폈다. 그 짧은 순간 연서는 서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서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손을 떠나 위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준은 연서를 품에서 놓아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그는 네가 내 곁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며 제발 자신의 통제 안에 있어달라고 말했다. 연서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그가 단순히 자신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고 차갑게 그의 가슴을 밀쳐내며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 출발한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 공백을 채웠다. 연서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방금 전 느꼈던 서준의 떨림을 되새겼고 박민우가 했던 말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준이 숨기고 있는 진실과 외부의 위협, 그리고 민우의 등장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서준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했다. 저택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으로 향했고 넓은 복도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연서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응시하며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박민우의 접근은 분명한 신호탄이었고 서준의 과민 반응은 그 위협이 실제함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며 다짐했다. 이 황금 감옥 안에서 사냥감이 되어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같은 시각 서준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오늘 밤 행사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민우가 연서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에서 그는 영상을 멈추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민우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연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의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우의 뒤를 캐고 그가 꾸미고 있는 계획을 낱낱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은 고요에 잠겼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연서는 서준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서준은 연서의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상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기만 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난한 하루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인 연서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젖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을 확인했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거실로 나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잠든 서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항상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가 지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연민을 자아냈지만 연서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아직은 그를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기에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위태로워 보였고 이연서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 뒷골목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오늘 새벽 한서준의 감시망이 교대 시간으로 인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저택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정보브로커이자 선배가 운영하는 허름한 전당포였는데 이곳은 외부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거래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연서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어젯밤 서준의 컴퓨터에서 빼낸 암호화된 파일들이었고 이 안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밀이 담겨 있으리라 확신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있던 선배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연서는 다급하게 파일의 해독을 요청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열되다가 마침내 해독된 문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자 연서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서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단순히 도박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대한그룹 내부에 기생하던 거대 범죄 조직인 바이퍼의 자금 세탁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서준이 그녀와 결혼한 이유가 단순히 채무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밀 장부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인 연서를 바이퍼의 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장막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겪었던 감금과 통제는 서준 나름의 방식대로 그녀를 살리기 위해 쳐놓은 방어선이었으며 그는 홀로 거대 조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서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틀거렸고 그동안 서준을 향해 품었던 증오가 맹목적인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진실을 곱씹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당포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선배는 본능적으로 연서를 책상 밑으로 밀어넣으며 엎드리라고 소리쳤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쳐 가게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우가 보낸 바이퍼의 행동대원들이었고 연서가 저택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녀의 뒤를 밟아온 것이 분명했다. 연서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이대로 잡히면 자신뿐만 아니라 서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뒷문으로 기어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한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연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폐에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차올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녀가 대로변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순간 검은색 밴 두 대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연서는 뒷걸음질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빗줄기와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된 행인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한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히 모시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서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 굉음과 함께 날렵한 스포츠카 한 대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벤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귀를 찢는 듯한 충돌음과 함께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찌그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찌그러진 스포츠카의 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온 남자는 다름 아닌 한서준이었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삼단봉을 펼치며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인 동작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서준은 평소의 냉철한 기업가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연서를 지키기 위해 살인 병기가 된 듯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들이 빗소리에 묻혔고 연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준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지막 남은 괴한을 쓰러뜨린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서에게 다가왔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추격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서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연서의 손을 잡고 반파된 자신의 스포츠카 조수석으로 밀어넣었다. 시동이 걸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엔진은 거친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서준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현장을 빠져나갔다.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시야를 가렸고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은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으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위협했다. 서준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질주하며 신들린 듯한 운전 솜씨로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었다. 연서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확인하며 서준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자처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치열했는데 서준은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차량이 튕겨 나가게 만드는 등 위험천만한 묘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적들은 총기를 꺼내 들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총알이 차체에 박히는 소리가 공포를 극대화했다. 뒷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빗물이 들이닥쳤고 연서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연서에게 고개 들지 말고 꽉 잡으라고 소리치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고속도로 갓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숲으로 이어진 비포장 도로로 차를 몰았다. 타이어가 터지고 차체가 요동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아넣어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다. 숲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차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차는 멈춰섰다. 서준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연서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서준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연서의 손을 놓지 않고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고 연서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숲 입구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가시 덤불에 옷이 찢기고 피부가 긁히는 고통을 참아내며 나아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낸 낡은 폐공장이 보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 몸을 숨겼고 서준은 문을 잠그고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아 바리케이드를 쳤다. 긴장이 풀리자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연서는 황급히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흰 셔츠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복부에는 꽤 깊은 자상이 있어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다. 연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냐고 울먹이며 그를 타박했지만 서준은 창백해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네가 알면 도망갈까봐 그랬다고 농담처럼 대답했다. 서준의 농담에 연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뒤져 깨끗한 천 조각과 물을 찾아내 서준의 상처를 닦아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연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서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속삭였는데 그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이자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태도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였다. 연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고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폐공장을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은 움찔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부상의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버텨내야 했고 이 고립된 공간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었다. 서준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연서에게 바이퍼 조직의 실체와 박민우의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고 연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서준과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했고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서준의 힘이 합쳐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연서는 서준을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그의 젖은 옷을 벗겨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잠든 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고 그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해 보았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면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가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려움은 분노와 투지로 바뀌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폐공장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 숲을 수색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연서는 긴장하며 서준을 깨웠다. 서준은 신음하며 눈을 떴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연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기로 사용할 만한 쇠파이프와 유리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서준에게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은 그런 연서의 모습에서 낯선 강인함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든든함을 느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연서와 함께 공장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며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공장의 2층 난간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보던 두 사람은 문이 부서지며 들어오는 괴한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대여섯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둔기가 들려 있었다. 연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서준의 손을 꼭 잡으며 신호를 기다렸고 서준은 차분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공격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제압하고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기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서준은 연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귓속말로 설명했고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덮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장 한 구석에 쌓여있던 드럼통을 굴려 적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순간 서준과 연서는 동시에 움직였다. 서준은 공중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고 연서는 2층에서 준비해둔 무거운 자재들을 떨어뜨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비명소리와 타격음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고 부상투혼을 발휘하는 서준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연서 또한 단순히 숨어있지 않고 틈을 보아 내려와 소화기를 분사하며 서준을 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지키며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다. 이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으며 그들은 이 밤을 통해 진정한 부부이자 전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고 공장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연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꽉 안았고 연서 또한 그의 등에 팔을 두르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폐공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섬처럼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고 깨진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푸른 빛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핏자국을 비추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기대어 앉은 이연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누운 한서준의 상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준은 과다출혈과 극심한 피로로 인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지만 연서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찾아 꽉 쥐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연서는 자신의 찢어진 블라우스 자락을 덧대어 그의 복부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는데 붉게 물들어가는 천을 보며 밀려오는 공포와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너지면 두 사람 모두 끝장이라는 사실을 되뇌며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압박 붕대 역할을 하는 천을 더욱 단단히 조여 묶었다. 서준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는 연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묻은 그 흐름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냉혈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들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비집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연서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안전해졌으니 자신을 두고 먼저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발 가지 마라 달라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위험한 세계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을 수 없는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연서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며 우리는 함께 이곳을 나갈 것이고
당신을 혼자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잠시 후 서준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오한이 시작되자 연서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고 그 규칙적인 리듬은 두 사람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도 큰 위안과 안정을 주었다. 서준은 연서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 연서를 보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고백이었다. 그는 3년 전 계약 결혼이 성사되기 훨씬 전부터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던 연서의 모습을 지켜봐 왔으며 그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에게 있어 계약 결혼은 단순히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필사적인 핑계였음을 고백했다. 연서는 서준의 고백을 들으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와 무심한 말들이 모두 자신을 보호하고 밀어내기 위한 연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타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졌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종이 조각보다 더 강력하고 끊을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연결되었다. 서준은 힘겹게 손을 들어 연서의 뺨을 감쌌고 연서는 그 손길에 얼굴을 비비며 그의 온기를 느꼈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켜 연서에게 다가갔고 두 입술이 맞닿는 순간 공장 안의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그것은 정욕에 의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절박하고도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하며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확인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고 이 밤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는 재탄생의 시간이었다. 연서는 서준의 품 안에서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로 결심했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흘린 눈물로 맑게 씻겨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공장 안을 비추기 시작하자 서준의 안색은 한결 나아졌고 연서는 주변을 정리하며 밤새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반격의 시나리오를 서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률가로서의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바이퍼와 박민우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서준이 확보한 비밀 장부와 자신이 해킹으로 얻은 자료를 결합하면 박민우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는 정재계 인사들까지 한꺼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덫을 놓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준은 연서의 브리핑을 들으며 그녀의 명석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서의 계획에 자신의 경험과 자본력을 더해 더욱 완벽하고 치명적인 작전을 완성해 나갔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들이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하던 중 공장 밖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흙먼지가 일며 거센 바람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서준과 연서는 긴장하며 몸을 숨겼지만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서준의 신복인 비서실장과 무장 경호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실장은 흑투성이가 된 서준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지만 서준은 태연하게 손을 저으며 자신의 상태보다 연서를 먼저 챙기라고 지시했다. 구조팀의 도착은 그들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무너진 폐공장을 뒤로 한 채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헬기에 오르기 전 서준은 연서를 돌아보며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고 연서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 쇼의 주연 배우로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겠다고 대답했다.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서준은 통증이 가라앉자 비서실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예상대로 박민우는 서준의 실종을 기회로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 대행 체제를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 언론은 서준의 사고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대한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주가는 요동치고 있었다. 서준은 태블릿 PC를 통해 뉴스를 확인하며 비웃음을 흘렸고 박민우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중얼거렸다. 연서는 옆에서 서준의 손을 잡고 그의 계획을 지지하며 법적인 모든 절차와 대응은 자신이 맡겠다고 하건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대한그룹의 법무팀을 지휘하는 그림자 사령관으로서 서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준비를 마쳤다. 서울로 돌아가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서준과 연서는 그 폭풍의 눈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서준은 연서에게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모습은 단순한 생환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들의 귀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서에게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옷을 입고 자신의 옆에 서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연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누었고 그 맹세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는 피의 서약과도 같았다. 헬기가 대한그룹 본사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할 준비를 하자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지며 전투태세로 전환되었다. 본사 건물 옥상에 내린 두 사람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전팀의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들의 등장은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피 묻은 셔츠를 벗어 던지고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완벽한 슈트로 갈아입은 서준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연서 또한 최고급 디자이너의 블랙 슈트를 입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걷는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처럼 당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서준은 연서의 귓가에 오늘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임을 보여주라고 속삭였고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대회의실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서준과 연서는 거침없이 그 사이를 통과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하며 걸어갔다. 기자들은 서준의 생환과 연서의 동행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문 너머에 있는 적들을 향한 살기만을 내뿜었다. 대회의실 문 앞에 다다른 서준은 잠시 멈춰서서 연서의 손을 꽉 잡았고 연서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경호원이 육중한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자 회의실 안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진행하던 박민우는 문이 열리고 서준이 걸어 들어오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사들과 주주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준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박민우의 앞까지 다가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고 연서는 서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차가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서준은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내 자리가 아주 편안해 보인다고 비꼬았고 민우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라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선포였으며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서는 품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말하며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박민우 이사가 제기한 안건들은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좌중은 연서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박민우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서를 바라보며 이 싸움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넘어왔음을 확신했다. 서준은 박민우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어깨를 툭툭 쳤고 민우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서준은 유유히 상석으로 돌아가 앉으며 이사들에게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카리스마에 눌린 이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복종의 뜻을 표했다. 연서는 서준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이사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창밖으로는 맑게 개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피바람이 불기 직전의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서준과 연서의 두 사람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강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발 아래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이연서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띄워지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연서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박민우가 지난 수년 동안 대한그룹의 해외 계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배임 행위였으며 연서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의 범죄, 사실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 내었다. 이사들은 화면에 나타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자금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점차 박민우를 향한 의심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연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박민우가 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회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자신의 아버지가 박민우의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지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선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한 파렴치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논리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냉철하여 박민우가 빠져나갈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이사들은 그녀가 단순히 회장 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형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능력을 갖춘 리더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박민우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모든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한서준이 자신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아내를 이용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비열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선 주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준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박민우의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즐기는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서준은 민우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작은 물건이 주는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다시금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이 USB 안에는 어젯밤 자신과 연서를 습격했던 괴한들의 자백과 그들을 사주한 배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민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촌 동생 부부를 청부 살해하려 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자 중범죄임을 각인시켰다. 이사들은 살인 청부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박민우에게서 황급히 거리를 두었고 민우를 옹호하던 몇몇 측근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민우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서준과 연서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준을 저주하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나가는 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연서를 노려보며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쳤지만 연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당신이 스스로 망친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민우의 고함 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장내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안도와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침묵이었다. 서준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확고한 리더십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서준은 임시의장으로서 즉각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연서는 법무팀과 협력하여 박민우가 저지른 비리들을 수습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에 박수를 보내며 만장일치로 서준의 회장직 복귀와 연서의 경영 참여를 지지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승리가 아니라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그룹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쏟아지는 찬사와 플래시 세례는 그들이 진정한 승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하지만 서준과 연서는 미소 짓는 얼굴 뒤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박민우가 심어놓은 잔당들이 아직 회사 곳곳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상층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연서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연서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격렬했던 전투의 피로를 씻어내었고 이 순간만큼은 회장과 변호사가 아닌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남녀로서 존재했다. 서준은 연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고 고백했다. 연서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당신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화답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박민우가 체포되기 직전에 어딘가로 의문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정보였다. 보안팀이 메시지의 내용을 추적한 결과 그것은 언론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하라는 지령이었음이 밝혀졌다.
박민우는 자신이 파멸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를 길동무 삼아 자폭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와 같은 최후의 발악이었다. 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연서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이 막아낸 것은 1차적인 공격일 뿐이었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을 엄습했다. 서준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홍보팀과 재무팀을 총동원하여 언론 방어와 주가 방어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그는 박민우가 폭로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정보팀에게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내라고 닥달했다. 연서는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노트북을 켜고 관련 판례와 규정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의 안락함을 잊고 다시 전장 한복판에 선 장수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몰입했다. 창밖의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은 차가운 청색광만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팀장이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박민우가 폭로하려는 것은 대한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넘겼다는 허위 사실과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만약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 뻔했다. 더욱이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다면 회사의 경영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박민우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고, 연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 허위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서는 박민우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울 각오로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서준은 해외 지사들과 연락하여 기술 유출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 보고서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내었다. 서준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직접 챙겨주며 연서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연서는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경외심마저 느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연서는 마침내 박민우가 조작한 기술 문서에서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기술 이전 날짜와 문서 작성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아주 사소한 실수였지만 조작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단서였다. 연서는 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이 증거를 언론에 먼저 터뜨려 박민우의 폭로를 무력화시키자는 역공 작전을 제안했다. 서준은 연서의 기지에 감탄하며 즉시 언론 담당 임원을 호출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선수를 쳐서 적의 무기를 못쓰게 만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서준과 연서는 단상에 올라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서준은 박민우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밝히고 연서가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언론의 오보를 사전에 차단했다. 연서는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며 회사의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천명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해명에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우가 준비했던 폭탄은 불발탄이 되어버렸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서준은 연서를 와락 끌어안으며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연서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비추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박민우가 남긴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준의 전화벨이 울리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며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우였고 그는 서준에게 묘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은 기술 유출 폭로가 전부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연서의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서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연서의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변수였다. 서준은 이 사실을 연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전화를 든 손을 떨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준은 연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비서실장에게 박민우의 면회를 신청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는 연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연서는 이미 서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생겨나는 듯했다. 연서는 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고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구치소의 접견실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고 두꺼운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한서준과 박민우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는데 박민우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서준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시하며 연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고 민우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신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민우는 서준에게 거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연서 아버지가 감금된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파렴치한 요구였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연서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함부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민우는 서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굴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영영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준은 접견실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박민우가 언급한 해외의 특정 지역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타격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박민우와 거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연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라 판단하여 혼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고 연서가 겪었을 상실감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그녀가 받을 충격을 걱정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장인어른을 구해내야 했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대한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도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준에게 있어 이제 그룹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연서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가 정의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서준은 연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업무를 보려 했지만 연서의 예리한 직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연서는 서준이 구치소에 다녀온 뒤로 묘하게 달라진 공기를 감지했고 그가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를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서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와 통화 기록을 훔쳐보았고
그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이 해외의 한 낯선 도시라는 것을 알아냈다. 연서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그 지역과 박민우 그리고 실종된 아버지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충격적인 진실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박민우가 관리하던 해외 불법 공장에 감금되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연서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연서는 당장이라도 서준에게 달려갔다져 묻고 싶었지만 그가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만의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서준이 파견한 타격대와는 별도로 현지 경찰과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아버지를 구출하고 박민우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전공법을 택했다. 서준이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기사라면 그녀는 빛 속에서 법의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어야 했고, 두 사람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그날 밤 서준은 집무실에서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연서가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서준은 당황하여 모니터 화면을 끄려 했지만 연서는 그를 제지하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고, 서준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연서는 서준에게 왜 혼자 짊어지려 했냐고 물으며 우리는 부부이고 파트너이니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짐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구출 작전을 함께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서준의 용병들과 현지 경찰이 연합하여 공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총격전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연서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화면을 응시했고 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마침내 낡은 창고 문이 부서지고 수척해진 모습의 중년 남성이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잡히자 연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서준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고 연서를 일으켜 세워 당신의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치소에 있던 박민우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직감하고 외부의 조력자를 통해 언론에 대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서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유포했고, 이는 서준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뉴스는 온통 대한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주주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본사로 몰려들었으며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준은 아버지를 구한 대가로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는 연서와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회장직 따위는 미련 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홀로 서서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연서는 무대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지만 서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다. 서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의 부재를 인정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갔는데 자신이 보유한 대한그룹의 주식 전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경영권 포기 선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었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서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아내와 장인어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며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세상 앞에 선 한 남자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무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연서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았고 서준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그룹을 포기함으로써 오직 연서만을 선택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극적인 사랑의 증명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준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연서는 달려나가 그를 꽉 끌어안았고 서준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다고 속삭였다. 서준의 파격적인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어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민우의 폭로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부각하는 꼴이 되었고 검찰 수사는 박민우와 그 배우 세력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서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그를 영원한 리더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짐을 정리하여 회장실을 나왔고 텅 빈 집무실을 한 번 돌아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서의 손을 잡고 회전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왔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연서의 아버지가 귀국하던 날 공항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서준과 연서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를 무사히 병원으로 모셨다. 병실에서 제외한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서준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서의 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고 서준은 장인어른에게 고개를 숙이며 늦게 모시러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날 병실의 풍경은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씻어내고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서준과 연서는 한적한 교회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겨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화려한 파티나 복잡한 회의 대신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서준은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텃밭을 가꾸었고 연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 미래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조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그들을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고 그 끈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서준은 연서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다. 그는 비록 그룹 총수 자리는 내려놓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연서에게 그 여정에 함께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연서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장기말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서준은 연서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결혼 반지를 빼고 주머니에서 꺼낸 새로운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고 그 안에는 영원한 나의 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서준은 연서의 눈을 바라보며 3년 전에 계약 결혼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프로포즈했고 연서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더없이 평화롭고 달콤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별장의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서준의 스마트폰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박민우의 잔당들이 보내는 마지막 발악임을 알아차렸고 연서를 안심시키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준은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힘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전화를 끄는 서준의 눈빛은 다시 맹수처럼 빛났지만 옆에 있는 연서를 바라볼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서준에게는 연서가, 연서에게는 서준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가올 내일이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라도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준은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둠 속에 남겨진 별장은 두 사람의 견고한 성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분명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별장의 보안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한서준은 침착하게 연서의 손을 잡고 거실에 불을 껐고 어둠이 내려앉은 실내는 창밖에서 비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박민우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이곳을 습격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서준은 연서를 안전한 패닉룸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의 등 뒤는 내가 지키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눈빛에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약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고 서랍에서 호신용 테이저건을 꺼내 건네주며 절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며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칠 불청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하나로 겹쳐져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다.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거실로 난입했고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지만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괴한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서준이 미리 설치해둔 섬광탄이 터지며 강렬한 빛과 소음이 실내를 가득 채웠고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했으며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연서 또한 숨죽이고 있다가 서준의 뒤를 노리는 괴한을 향해 정확하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전류에 감전된 적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서준에게 다음 적의 위치를 알렸다.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 아니라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전투였으며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잔당들이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별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바닥에 제압된 괴한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너희들의 보스인 박민우는 이미 끝났고 너희들 또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괴한들의 모습을 보며 연서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서준은 다가와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는 연서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이 마지막 전투는 그들을 위협하던 과거의 망령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와도 같았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풍경은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준과 연서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다. 서준은 대한그룹의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벤처 투자 회사를 설립했고 과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넥타이로 목을 조이지 않았고 직원들과 격에 없이 소통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서가 있었다. 연서 또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 인권 법률 사무소를 개업하여 자신의 능력을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날카로운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면서도 퇴근 후에는 서준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준은 연서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해변이었다. 3년 전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차가운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쇼윈도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었지만 지금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서준은 연서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오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리고 붉게 물드는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자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3년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고 종이는 빛바래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치열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준은 계약서를 연서에게 건네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 종이 조각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서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잠시 내용을 훑어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종이를 반으로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하얀 갈매기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연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한 장에 얽매이는 사이가 아니며 서로의 의지로 곁에 머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무릎을 꿇고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은 계약의 증표가 아니라 내 남은 생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는 맹세의 징표라며 정식으로 청혼했고 연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은 반지를 연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과거에 자신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은 집착과 소유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의 중심은 오직 이연서 당신뿐이며 당신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둥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연서는 서준을 일으켜 세워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놓지 않았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함께 가꾸어 온 교회의 작은 별장 정원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치러졌다. 연서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사위인 서준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하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속에서 서준과 연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의 말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연서의 베일을 걷어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고, 연서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신랑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별장의 정원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빛으로 가득 찬 세상에 서 있음을 실감했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의료시설이 낙후된 해외의 오지 마을을 찾아가 봉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했다. 서준은 현지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일을 도왔고, 연서는 마을 사람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며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해했고, 화려한 파티 드레스보다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서로에게 속삭여 주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눌수록 사랑이 더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도 로맨틱하고 감동적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서준은 연서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소 꿈꿔왔던 무료 법률 상담센터의 설립이었다. 그는 건물의 등기 권리증을 연서에게 건네며 당신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연서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단순히 돈으로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하고 가구 하나하나를 고르며 그녀를 위한 공간을 꾸몄다는 사실에 연서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당신은 나의 최고의 후원자이자 영원한 내 편이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서준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개소식 날 나란히 테이프를 커팅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등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들의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연서는 그 옆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는데, 창가로 스며든 햇살이 평화로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읽던 책을 덮고 잠든 연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편안한 표정에서 지난날의 고통과 불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담요를 덮어주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회상했다. 처음에는 오해와 증오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해주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기적과도 같았다. 서준은 잠든 연서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고. 연서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좋은 꿈을 꿨다고 말했고, 서준은 무슨 꿈이었냐고 물었다. 연서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꿈이었다고 대답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서준은 그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두 사람의 웃는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빠진 새로운 혼인 서약서가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고 고통 속에서 서로의 위안이 되며 기쁨 속에서 서로의 행복이 되겠다는 그들의 맹세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다. 총재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그녀를 놓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구속이 아닌 사랑이었고 그녀 또한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더 꽉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 안에 안착한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구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한서준과 이연서의 긴 여정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